텅 빈 마을 모두가 빚에 허덕이는데 단 한 명의 여행객이랑 현금 20만 원이 순식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속에 바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돈 그 자체보다는요, 이 돈의 흐름, 그러니까 돈의 순환, 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나 뭐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니까 뭐 한적한 마을 이야기부터 해서 케인즈 경제 이론, 국가 거식 경제 정책, 그리고 지역 화폐 사례 분석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 또 복잡한 정보 속에서 아하하는 어떤 통찰의 순간을 찾고 계신 분들께 딱 맞는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실타래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오늘 다룰 이야기와 자료들은요. 돈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쌓아두는 정적인 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 어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치와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작은 마을의 기적이요. 사실은 복잡한 현대 경제 정책의 핵심 원리랑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 묘사된 마을은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아주 한적한 곳이잖아요. 뭐 민박집 주인, 정육점 주인, 세탁소 주인, 심지어 동네 맥주집 사장님까지 네 분 모두가 서로에게 외상을 지고 있는 그야말로 돈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죠. 네, 정말 그야말로 침체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영화처럼 낯선 여행객 한 명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박집에 하룻밤 묵겠다면서 현금 20만 원을 성금으로 딱 내놓는 거죠. 이 돈, 여기서부터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정말 극적인 전환점인데요. 그 민박집 주인은 20만 원을 받자마자 뭐랄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밀린 고깃값을 갚습니다. 그럼 그 돈을 받은 정육점 주인은 또 바로 옆 세탁소로 가서 그동안 외상으로 맡겼던 세탁비를 지불하고요. 세탁소 주인 역시 그 돈으로 동네 맥주집의 외상값을 갚고 마지막으로 맥주집 주인은 다시 그 돈을 들고 민박집으로 가서 빌렸던 돈을 갚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민박집에서 시작해서 정육점, 세탁소, 맥주집을 거쳐서 다시 민박집으로 딱 돌아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그 2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5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정말 놀랍게도 그동안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외상, 그러니까 빚이 깨끗하게 청산된 겁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막혔던 관계에 어떤 혈관이 뚫린 셈이죠. 와, 진짜 신기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기막힌 반전이 있었죠. 방을 둘러보던 그 여행객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금으로 냈던 2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서는 그냥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마을에는 뭐 1원 한 푼 남은 돈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고 여행객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빚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돈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빚이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저도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실제로 뭐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마을 전체에 부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 케인즈의 통찰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자료들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선호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현금을 그냥 손에 쥐고 있으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사람들은 단순히 뭐 물건 사려고 거래 목적 외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이걸 예비적 동기라고 하죠. 혹은 더 나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건 투기적 동기,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외상만 주고받았던 그 상태는 바로 이 돈이 흘러가지 않고 각자의 주머니나 혹은 장부 속에 꽁꽁 묶여버린, 즉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던 거죠. 모두가 돈이 없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흐르지 않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돈이 흐르지 않고 딱 멈춰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여행객의 20만 원은 그 꽉 막힌 흐름을 잠깐이나마 이렇게 탁 터주는 일종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20만 원은 마을에 뭐 새로운 부를 가져다 준 게 아니고요. 멈춰있던 돈의 흐름, 즉 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인 화폐 유통 속도와 연결됩니다. 화폐 유통 속도요.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말하는 건가요? 왜 사용되는지, 즉 얼마나 빨리 도는지 부위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 마을 이야기에서 실제 투입된 돈은 여행객의 20만 원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돈이 민박집에서 시작해서 5번을 아주 빠르게 돌면서, 그러니까 부위가 매우 높았던 거죠. 실제로는 10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5회에 해당하는 거래, 즉 빚청산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와, 20만 원이 100만 원의 효과를 냈다니 진짜 놀랍네요. 같은 돈이라도 이게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돈의 속도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돈의 양만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반드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쓰이고 돌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개념, 총수요와 유효수요로 이어집니다. 케인스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능력, 즉 공급만 있어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바로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 이걸 유효수요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아, 그럼 그 여행객의 20만 원은 단순히 뭐 숙박 예약금 이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이제 돈을 써도 된다 하는 어떤 신호탄이자 실제 구매력, 즉 유효 수요를 불어넣어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2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 빚을 갚을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게 연쇄적으로 쫙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 즉 처음 투입된 20만 원이 100만 원의 부채 해소라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낳은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네 번째 승수 효과입니다. 아, 승수 효과. 네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작은 투입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몇 배의 효과를 내는 거. 이 마을 사례가 바로 그 아주 생생한 예시군요. 20만 원은 결국 사라졌는데도 100만 원의 빚이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결과가 바로 이 승수 효과 덕분이었네요. 네. 작은 돈이라도 일단 흐름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작은 마을 이야기가 이렇게 경제학의 핵심 원리들이랑 딱 맞아떨어지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비단 그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작동 원리와도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국가 경제하고도 연결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경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여겨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과 투자를 줄일 것이고, 이건 결국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더 줄이게 되겠죠. 마치 마을 사람들이 외상만 주고받으면서 경제활동이 멈췄던 것처럼 국가 경제 전체가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서 침체될 수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아,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고 할 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돈을 풀거나 이자율을 낮추거나 하는 정책을 펴는 거군요. 막힌 혈관을 뚫으려는 시도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가게도 대출 부담을 덜어서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죠. 또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이런 비전통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 같은 걸 대규모로 사들여서 시중에 직접 유동성, 즉 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마을 이야기의 여행객이 20만 원을 마을에 주입해서 돈의 흐름을 시작시킨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중앙은행 역할이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금리 말고 다른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네, 정부는 주로 재정정책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항만, 통신망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라고 하죠.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복지 지출을 늘리거나, 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정부의 지출은 곧바로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앞서 말한 그 승수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 실제로 코로나19 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이 동네 상점들에 잠시나마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었던 기억이 나요. 확실히 그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풀린 돈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 소비로 끝나거나 혹은 일부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쓰여서 돌아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자료들을 보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그 돈이 뭐 특정 자산 시장,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으로만 흘러가거나 아니면 고소득층의 저축으로 묶여버려서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층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잘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아주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돈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그 돈이 특정 부문에만 이렇게 고여 있거나 흐름이 막혀버리면 경제 전체의 활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마치 앞서 본 마을 이야기에서 마을 어딘가에는 돈이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상거래만 늘어가던 그 상황과 유사한 겁니다. 돈이 안 도니까 체감 경기는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어떻게 또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지원 강화나 누진세 강화 같은 조세 정책,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돈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좀 골고루 그리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어떤 물기를 터주고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돈의 순환을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바로 지역화폐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인천의 인천이은 같은 구체적인 지역화폐 사례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돈의 순환을 돕는다는 건가요? 네, 지역화폐는 말씀하신 대로 돈의 순환, 특히 그 지역 내에서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구한된 아주 흥미로운 정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비교적 명확한데요. 첫째, 사용처를 특정 지역 내, 그리고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 역외 유출이라고 하죠. 이나 대기업 본사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고 그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일종의 울타리를 치는 거군요. 지역 안에 돈이 머물도록. 그렇죠. 그리고 둘째, 사용자에게 캐시백이나 할인 같은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지역화폐로 쓰면 더 이득이니까 소비자들이 기왕이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돈이 특정 지역 안에서 더 여러 번, 더 빠르게 돌도록, 즉 화폐 유통 속도 V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아까 그 마을 이야기에서 20만 원이 빠르게 돌면서 100만 원의 효과를 냈던 것처럼 지역화폐도 그런 효과를 지역 수중에서 만들어 보려는 거죠. 네,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화폐가 실제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고 반대로 기대만큼 잘 안 된 사례도 있겠죠. 자료에 나온 해외 사례들이 좀 흥미롭던데요.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게 스위스의 WIR 시스템입니다. 이건 무려 1934년에 시작된 건데요. 기업들 간 B2B 거래에 사용되는 일종의 보안 통화입니다. 놀랍게도 스위스 프랑 같은 공식 통화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이 WIR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거래를 계속 이어가고 경기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막혔을 때 WIR이 그 빈틈을 메워준 셈이죠. 와, 9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실패 사례는 어떤가요? 반면에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현금을 덜 쓰게 되고 또 지역 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 결제 시스템과의 경쟁에서 좀 밀렸기 때문이죠. 이건 지역 화폐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취지만 좋아서는 안 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편리성이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같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지역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자료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자료와 사례 분석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성공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타겟팅입니다. 혜택이 정말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인센티브 방식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그냥 일률적으로 높은 캐시백을 주는 것보다는 매출 규모가 작은 가게에서 사용할 때 더 높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대나 비수기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식으로 좀 차등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능사는 아니군요. 그렇죠. 셋째,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별 사용 한도나 충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넷째, 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의 필수적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충전, 결제, 가맹점 찾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사용자 및 가맹점의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인천 이음 같은 경우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더 높은 캐시백을 주고 월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고 또 지역 배달앱과 연계하는 등 이런 요소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이런 지역 화폐가 실제로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 돈을 쓸 사람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중 손실 문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역화폐의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 상점에서 소비했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추가적인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예산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중손실이라고 부르죠. 즉, 정책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혜택이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상점에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결국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말 정교한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역화폐는 잘 설계하고 운영하면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산 낭비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상황, 지역 특성, 대상 그룹,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네요. 텅 빈 마을의 20만 원 이야기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서 케인스의 거시경제 이론, 국가의 통화 및 재정정책의 원리, 그리고 지역화폐라는 구체적인 정책 도구의 설계와 운영까지 돈의 순환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따라서 정말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셨나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돈은 그 자체의 양보다 어떻게 얼마나 활발하게 흐르는가, 즉 그 흐름, 플로우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주 작은 공동체,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본 마을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놀랍게도 국가 경제 전체, 그리고 지역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어떤 규모의 유사성입니다. 셋째, 이 중요한 돈의 흐름은 그냥 두어서는 저절로 원활해지지 않으며 때로는 먹히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돈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돈 역시 공동체 전체에 원활하게 흘러야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공동체의 혈액과 같다는 비유 정말 와닿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돈이 어떻게 신뢰를 만들고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때로는 공동체를 살리는 순환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매개체 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좀 더 두텁게 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무형의 화폐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간, 재능, 정보 혹은 단순한 친절이나 지지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텅 빈 마을 모두가